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전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궁금하면 묻고 보는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네, 요즘 여의도 여야 모두 새 출발하는 분위기죠. 여당은 새 지도부가 꾸려졌습니다. 미래통합당 역시 당명을 바꿉니다. 네, 맞습니다. 뭔가 확 변하고 싶을 때 네. 일단 제일 먼저 이름부터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명을 하죠. 네, 구통합당 현 국민의힘이 과연 이 이름을 바꾸고 과거에 지지부진했던 모습은 좀 끊어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지 일단 기대가 됩니다. 이름 세 보입니다. 국민의힘. 자, 특히 국민의힘 최근 극우 세력하고 선긋기를 하고 외연 확장에 좀 나섰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또 더구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온 지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과연 체질 개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먼저 오창석 시평론가 자리했습니다. 네, OBS임 오창석입니다. 오늘 이게 당하고 맞지 않는 색깔이네요.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새누리당을 좋아했군요. 네. 너무 오래전. 너무 헷갈리시는 거 아닙니까? 네. 새누리당 차라리 민주정의당이라고 얘기를. 네. 자,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아주 중요한 분이죠. 눈빛부터 다릅니다. 오늘 완전 무장을 하고 오신 듯한 모습, 황교안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미래통합당이라 국민의힘. 부대변인입니다. 아직 헷갈립니다. 네. 네. 아니 오늘 네.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정무적으로 판단을 잘 하셔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의 생각대로 말씀을 하실지 아니면 정무적 판단을 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아니 오늘 색깔도 막 섞여 있어요 지금. 색깔도 과거 국민의당 파란색이에요. 넥타이를 맞습니다, 내고 맞습니다. 오시고 파란색도 있고. 네, 자켓은 파란색이고 파란색에다가 국민의당이에요. 빨간색은 제가 오늘 안 갖고 왔네요. 예. 빨간색. 정체성 혼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 늘 말씀드렸듯이 소신 발언할 거고 국민들은 이제 파란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른다는 의미에서 네. 저는 이 옷을 입고 왔으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황교안 부대변인이 이 갈피를 못 잡고 왔다 갔다 할까봐 저희가 또 이분을 믿고 있습니다. 황교안 부대변인이 말을 제대로 하는지 팩트 체크가 바로 가능하신 분이죠. 미래통합당 구미래통합당 현 국민 아유 헷갈린다. 힘들어. 구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을 왔다 갔다 제집 드날대듯 하시는 우리 김민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란 이름으로 국민의힘 왔다 갔다 하기 쉽지 않죠.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왔다 갔다 하고요. 아. 예, 사실에 기반해서 제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오늘 또 아마 황교안 부대변인이 말 못할 것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김민주 기자가 팩트 체크 가감 없이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새 지도부가 선출이 됐습니다. 이변 없이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60% 지지율입니다. 자,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또 오랫동안 또 국무총리를 한 만큼 정치인 이미지보다는 행정가 이미지가 큰 것 같은데 과연 정치인 이낙연 대표 어떤 색깔을 가질지 이해찬 대표랑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해요. 네, 일단 근래에 있었던 향후 한 10년 정도의 민주당 전당대회를 복귀해 보면 가장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60%요. 예, 정말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됐고 그만큼 다른 후보들이 이 이낙연 후보에 버금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아주 크게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당대표 비서실장이나 대변인들이 그대로 인선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낙연 대표 체제가 아주 흔들림 없이 진행될 예정인데 저는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사실상 둘 다 카리스마형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리스마요. 예, 그리고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도지사 시절 그리고 총리 시절부터 디테일에 강하고 밑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다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받았거든요. 앞으로 지금 전당대회를 거쳐서 선출된 최고위원뿐만이 아니라 원외위원장, 현역 의원들까지 모두 바짝 긴장을 하면서 이제 업무에 나설 건데 이해찬 대표보다 훨씬 더 어려운 당 대표가 들어왔다.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미지가 네.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 이낙연 대표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대낙이었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근데 어대엄도 있습니다.
어차피 대답은 엄중하게. 어대엄도 있거든요. 네. 이 엄중 낙연 이미지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살짝 섞여 있습니다. 이거 탈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더 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왜냐면 일단 저는 이낙연 대표를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는 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했을 때 네. 모두가 크게 환호하고 박수를 칠 때 혼자서 손을 이렇게 가로저으면서 분위기를 자제시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이낙연 대표를 상징하는 첫 번째 장면이고요. 네. 두 번째는 당대표 출사표를 던질 때 국가가 위기 상황이다. 위기 상황 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 물어봤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부끄럽기 때문에 당대표 출마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을 위기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에서 이 엄중함을 탈피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캐릭터는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중함은 더 강해지되 호시우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그 항상 기억나는 게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당이 청와대가 저로서는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러면 판단 좀 빨리 해야 되잖아요. 당 대표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명확한 이제 메시지를 내는 게 또 당대표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네. 총리는 이제 관리형 지도자가 필요했다라면은 당대표는 사실상 돌파형 리더가 좀 필요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이낙연 표 정치가 무엇인지 조금 엿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답을 흐린다거나 예. 명확한 답변을 빠르게 내놓지 않는 것은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다. 바뀔 것이다. 그래서인지 메시지 팀장도 외부에 있는 이제 그 일간 신문에서 논설 팀장을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벌써 될줄 알았죠. 결국은 이 메시지 팀장을 통해서 명확하고 간결한 답변을 내놓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야당 입장에서 협치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해찬 대표 때보다 조금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어찌됐건 새롭게 지도부가 탄생했으니까 예.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뭐 조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지난 주말에 뭐 이미 이낙연 대표에게 축하한다고 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볼 것이냐, 좀 지금의 상황을 좀 뭔가 변화를 줘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기대감을 좀 내비친 바가 예. 있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 사실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대표 간의 사실 정치가 완전 실종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뭐 원내에서 막힌 전국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대표들끼리 좀 물밑에서 만나서 해결하는 경우가 사이가 있었는데 워낙 안 좋아서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아예 없었습니다. 뭐 그 전에 악연도 좀 악연도 있었고요. 있었고.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 뭐 일단 이낙연 대표가 취임한 후에 바로 또 김종인 위원장을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또 게다가 이미 40년 전에 취재원과 이제 기자로서 만났던 좋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연들을 좀 잘 발휘한다면 그래도 이해찬 당대표 때보단 낫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또 우려스러운 것도 지금 이낙연 당대표가 지금 국민의 5대 명령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코로나 전쟁 승리, 그다음에 국민의 삶 수호, 코로나 이후의 미래 준비, 통합의 정치, 혁신 가속화 이렇게 5가지 화두를 제시를 했는데 네. 이 중에서 이제 뭐 협치나 통 크게 같이 갈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의 미래 준비라든가 정치 혁신 가속화 뭐 이런 부분들은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 삶 수호 아니면 코로나 전쟁 승리 이런 부분들의 세부 내용을 보면 조금 약간 정치적인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 이낙연 대표가 앞으로 이제 7개월간의 임기를 본인이 대선 가도를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방향성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단 기존의 친문 지지층이 좀 약하다, 지지세가 약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과연 친문 강성 의원들에 있어서 본인의 그 방향키를 설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친문 지지층들에 의해서 계속 휘둘리다가 혹시 본인의 정체성을 좀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통 크게 좀 과감하게 결별하고 좀 중도 쪽으로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협치의 방향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 방송에서 황교안 부대변인이 했던 예측이 다 빗나갔습니다. 틀렸어요. 네, 어쩜 이렇게 다 빗나갔는지. 네, 박주민 의원은 일단 3등을 했고요.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했던 이원욱 의원마저도 낙선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이라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 얘기나 하신 겁니까? 제가 이 자리에 사과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친문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이른바 친문의 힘을 좀 너무 과소평가했는데 예. 다만 좀 변명을 하자면 사실상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 2등 같은 3등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 게 대의원 빼고 사실은 권리당원이나 당원 여론조사, 심지어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사실은 박주민 의원이 다 이겼기 때문에 뭐 여러 언론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지만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타격을 입었을 거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변명을 해보고 싶은 거고요.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의원 득표율에서는 1위를 기록했는데 권리당원에서 6.93% 너무 적게 받아서 사실 탈락을 했거든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성 발언을 좀 많이 하시긴 했어도 결국은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이 그 벽을 넘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좀 예년 2018년도였던가요? 박주민 의원이 이제 대의원 투표에서는 졌는데 이제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서 1위 했던 그때랑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요. 여러 곳에서 이제 지금 이번 지도부를 갖다 친문 일색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좀 좋게 생각하고 싶은 거는 이번 좀 긍정적인 요소를 좀 찾아보면 이번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로우키를 가져가셨던 분들이 많이 지도부에 입성을 하셨다.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도 워낙 친문 강성 의원이라고 평판은 받았지만 이번 본인이 1위를 예상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사실은 전당대회 기간에서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좀 로우키를 가져가셨고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야 기본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비주류의 좀 온건파로 분류되는 분이고 염태영 시장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저번에 저희가 다뤘지만 좀 실용적이고 그런 공약들을 많이 내세워서 어떤 정치적이거나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원욱 의원이나 그 다주택자 발언을 했던 소병훈 의원 같은 경우 아니면 이 정부의 정무수석하고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아직 그 혐의 받고 있는 한병도 의원 같은 경우는 다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네, 민주당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자정작용 이제는 조금 변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중도 좀 반영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좀 긍정적인 요소를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집권 여당의 힘이죠. 당원 스스로가 이제 다양성을 전제할 수 있는, 스스로가 자정할 수 있는 아주 오랫동안 이 권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잘 되는 집은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잘 되는 집권 여당의 힘과 이제 국민의 힘이 같이 그렇죠. 국민의 힘이죠. 국민의 힘이 수렴할 수 그 국민이 이제 민주당을 지지해서 민주당 스스로를 바꿔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오늘 유난히죠. 염태영 시장과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원외위원장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그리고 지구당제 부활 같은 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 자체가 현역이 아닌 원외위원장에게 어필했던 것이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저는 먹혔다고 보고 이번 최고위원 선거 득표율을 보면은 굉장히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1등을 하게 됐지만 20% 못 넘겼어요. 19%였고 나머지 후보가 14, 13, 12, 11, 11 이런 식으로 나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다양성이 전제된 좋은 전당대회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대표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고위원은 쉽지가 않았어요. 가장 의외가 누군지 여의도에서는 좀 지도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야당 의원들이랑 야당 출입하는 기자들 의견들을 좀 물어봤는데 가장 의외의 결과는 아무래도 염태영 지사. 신임 지도부 가운데 유일하게 국회의원이 아닌 시도지사 출신이기 때문에 또 첫 최고위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지방정부 목소리가 좀 커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내 자치와 균형이라는 포럼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주목해 볼 만한데 지방자치 경력이 있는 정치인들이 모여 있어요. 지자체장이나 지자체 정무직, 또 지방의원 출신들, 그리고 현 지자체장 해가지고 한 150명 정도 가입된 걸로 아는데 여기에 염지사도 회원이고 이낙연, 송영길, 김두관, 이광재, 우원식 의원이 공동 상임 고문단입니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낙연 체제에 대한 평가는 이제 다들 하실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세 가지인데 일단 협치를 시도할 것 같다. 협치 시도가 많았고요. 두 번째, 김종인과 의제 고공전을 펼칠 것이다. 김종인과 퍼주기 경쟁을 할 것이다. 세 번째, 청와대와 긴장 관계를 형성할 거다. 친문과 거리두기를 할 거다. 총평은 이제 이낙연 대표도 당내 주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뚜렷한 지지층이 이제 없는데 당분간은 친문 진영의 지지를 얻고 갈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의 지지도가 점점 떨어진다면 이 과정에서 언제까지 계속 친문 진영과 어떤 관계를 우호적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 변수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청와대하고 약간은 갈등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야당하고 협치를 아니면 통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네, 이번 결과를 이렇게 뜯어보면 박지훈 진행자의 바람대로 김부겸 전 의원이 개인적 친분 관계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네네. 생각해 본 겁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네, 이 박진행 죄송합니다. 박진행이라고. 박지훈 진행자의 바람대로 김부겸 전 의원이 2위를 했죠. 20% 조금 넘는 득표율을 얻어서 체면 실현은 했다라는 평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박주민 의원 역시 체급을 좀 키웠다. 3위를 하긴 했지만 그리고 이 서울시장 등판
하는 소리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결과가 향후 정치적 입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원외 인사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아무래도 좀 좁아질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는 평타를 쳤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잃은 평타다. 것도 없고 얻은 네. 것도 없는 선거 결과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잃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었다면 전 정치인의 생명력 연장상 잘 나왔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잊혀질 것이 김부겸 의원이 이렇게라도 한 번씩 입에 도마에 올라서 잘 됐다 못 됐다 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예. 정치인의 입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얻을 건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살펴볼 것이 대의원만 따져보면은 29%를 얻었고요. 박주민 의원은 13%를 얻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여기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중요한 건 나머지 권리당원, 권리당원. 국민 여론조사, 일반 당원 여론조사는 모두 패배했습니다. 아, 이 부분에서는 흔히 말하는 인지도 싸움에서 또는 호감도 싸움에서 좀 많이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부겸 의원이라는 이 정치인이 능력이 부족했다라거나 정치적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현상이 2016년 전당대회도 한 번 있었거든요. 네. 그 당시 여성 최고위원 두 사람이 맞붙었습니다. 정치적 구력이 그 당시에도 충분히 있었던 유은혜 현 장관과 네. 당시 2016년 총선에서 낙선한 경력밖에 없는 양향자 지금 현재 최고위원입니다. 네. 이때도 붙었었는데요. 양향자 당시 최고위원이 당선이 됐는데 권리당원 66%를 얻었고요. 유은혜 현 장관은 33%를 얻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권리당원에서 완전 더블 스코어가 나버렸어요. 유은혜 의원 정치 인생을 따져봤을 때는 이렇게 스코어가 난 건 굉장히 부끄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은혜 장관은 그 이후에도 정치적 생명력을 충분히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권리당원에서 밀렸다고 해서 김부겸 의원의 정치적으로 입지가 줄어들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의원이라는 것은 한 지역의 지역위원장 또 보수 정당은 당협위원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 정치인이 자신과 함께 정치를 이끌어 나갈 오랫동안 그 당에 헌신했었던 일반 국민을 대의원으로 뽑습니다. 그렇죠. 이 대의원이 김부겸 의원을 이렇게 29%라고 지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민주당 내에 김부겸이라는 인물은 살아있다라고 오히려 반대로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 네. 다만 중요한 것은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초기 장관을 지냈고요. 의원도 했고요. 대구에 출마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청와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갈 데가 없죠. 애매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장관을 찍었기 때문에 장관 위로 가는 것이 보통 관례죠. 총리인데 그렇죠. 근데 총리로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없죠. 총리 있잖아요 지금. 예. 실제로 지금 부산 사상구의 배재정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 다시 청와대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뭐 가도 되죠. 장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직책으로 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는 다시 갈 수가 없고 다른 장관으로 간다고 하면 분명히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을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할 텐데 저는 오히려 이낙연 대표가 이 리스크를 풀어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김부겸 대표가 영남 300만 표를 끌고 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낙연 대표의 꿈도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후보입니다. 네. 영남의 표를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영남의 배분적인 인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대표가 빠른 시일 내에 김부겸 후보에게 당직을 제안한다는 거. 당직 또는 다른 역할을 제안하는 제스처를 분명히 취할 것이고 네. 그것을 받든 말든 이낙연 대표는 이거 제스처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정치인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자, 박주민이라는 사람이 아주 체급이 커졌어요. 서울시장 출마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어떻습니까? 본인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좋은 자리 준다고 하는데 마다할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는 거니까요. 근데 당내에서 또 뭐 이제 내년 선거를 일단은 후보를 낼지 안 낼지를 민주당이 먼저 결정을 해야 하고 네. 뭐 당원 당규 개정 절차가 필요하니까요. 그 가운데서 또 아마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뒤에도 사실은 보면 박주민 의원이 과연 내년 선거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부동산 지금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네. 행정 수도이든 이런 문제들이 좀 이슈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국민 여론들이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따라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 사실 임대차 3법을 직접 발의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 정책의 결과나 이런 거에 따라서 후보가 실제로 될 수 있을지 아닐지도 그때 가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당 내에서는 서울시장 후보군이 꽤 좀 있잖아요. 아직 뭐 자천, 타천이지만 네. 야당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걸 뚫어야 될 것 같아요.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뚫어야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는. 뚫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당내 경선이 본선보다 이 뚫어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네. 그래.
이거. 네. 존버는 들어봤는데 쫄버는 처음 들어보네요. 예. 지금 따져보면요. 돌이켜보면은 박원순 시장이 처음 당선됐을 때 제야의 박원순 후보와 당시 민주당 본 후보는 박영선 후보였습니다. 그렇죠. 두 사람이 붙어서 이제 박원순 후보가 선출됐는데 한 발짝만 더 들어가 보면 당시 당내 선출을 박영선 예비 후보와 또 다른 예비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추미애 의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추미애 예비 후보와 박영선 예비 후보는 내년 선거에 아마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요. 매우 높죠. 여성 여기에다가 후보로. 우상호 의원 그리고 박주민 의원과 박용진 의원까지 이제 하마평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상 좋은 선거죠. 왜냐하면 예비 경선부터 이슈가 되고 서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나는 다른 것이 있다라는 차별성을 부각시키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말쯤 가봐야 아주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 시민의 힘은 누가 됩니까? 서울 시민의 힘이요? 예, 국민의 힘 중에서 이제 서울시 서울 시민도 뭐 국민 중에 국민에 다 포함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후보군에 저희 쪽도 사실은 지금 워낙 자천타천 거론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사실 뭐 윤희숙 의원 워낙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고 뭐 유니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홍정욱 전 네, 뭐 실장도 있고 뭐 지상 워낙 여러 많은 분들이 뭐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모두 공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창석 평론가 말씀하신 거대로 이번 올해 말 정도 돼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방향을 보고서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 선출 얘기까지 나눴습니다. 당명이 국민의 힘. 이게 국민의 그냥 힘 하면 안 돼요. 꼭 주먹을 쥐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 힘으로 바뀌었어요. 네. 근데 저는 국민의당하고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 데리고 오고 싶어요. 합당. 통화하려고. 러브콜입니까? 국민의 힘! 국민의당 와! 이런 느낌이잖아요. 뭐 저는 사실은 같이 가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선거라는 것 자체가 1대1 구도로 됐을 때 좀 명확하게 어떤 대척점도 세워지는 거고 국민들이 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내년 당장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서 좀 같이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이제 당명이 국민의 힘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뭐 당명 자체가 사실은 그 전에 미래통합당이라는 당명 자체가 오래 갈 수 있는 당명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통합이라는 것 자체가 당시에 좀 보수 통합을 염두에 두고 만든 당명이었기 때문에 오래 갈 수는 없었던 거고 일단은 지금 가장 크게 반영된 건 그거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건데 이제 176석 거대 여당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우리에게 힘을 모아줄 수 있는 거는 국민밖에 없다. 우리는 국민밖에. 그 뜻입니까? 네, 그 뜻이 가장 많이 반영됐고 실제로 당명 공모에 저희가 한 17,000여 건 정도가 공모가 됐는데 그 중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여러 가지 뭐 다른 당명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가장 너희들 제발 국민들 말 좀 들어라. 국민들 위해서 해라. 그 말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자.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국민의 같습니다. 힘이라고 부르면 당자도 안 붙여야 됩니까? 네. 쉽지 않네. 국민의 힘 한규환 부대변인. 네, 의미가 좋은 건 충분히 알겠는데 아니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뀝니다. 그렇죠. 이 연예인분들도 잘 안 풀릴 때 이름 바꾸거든요. 이름 바꾸셔야 되겠네요, 조만간. 저잘 안 풀리잖아요. 평생 갈 겁니다. 내가 드럭구치 사에서라도 내가 이 이름 끝까지 가져갈 겁니다. 요즘 만족하시는군요. 네. 안 되는데 고집 또 센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바꾸려면 바꿀 수 있죠. 아니 이정재, 정우성이 이름 안 바꾸잖아요. 예. 이정재 무슨 말씀이세요? 예. 그분들은 안 바꾸지만 저 같은 힘든 사람들은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그리고 국민의힘까지 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바뀔 때 당명이 바뀔 때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다고 들었는데. 한 10년 사이에 한 5번 바뀐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듭니다. 네다섯 실제로 번?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이름 하나 바뀌는 거지만 실무적으로 생각하면 뭐 전국 시도당의 뭐 당협위원장이며 국회의원이며 뭐 예를 들어서 일반 당원들까지 뭐 명함 다 명함이나 바꿔야죠. 현수막, 간판부터 해서 뭐 임명장 양식, 뭐 홈페이지, 백보드 다 바꿔야 되는데 실제로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 이제 모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모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 지역 사무실에 이제 현수막을 걸어야 되는데 아직 안 걸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부러 이름이 바뀔 수 그래서 이제 있으니까. 저한테 언제 당명이 빈 바뀌냐. 공간을 해놓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흰색으로 해놔라. 왜냐하면 흰색으로 이름만 걸어두면 예. 일단은 흰색은 언제든 보통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흰색으로 해놓으라고 저는 이제 조언을 드리는데 그 비용이 뭐 생각보다 워낙 뭐 예를 들어서 사무실 안에 인테리어라든가 뭐 전체적으로 뭐 그 밑에 있는 기관 당원들의 뭐 여러 가지 뭐
색깔, 명함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좀 비용적으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도 왜 합니까?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당명 바뀌는 걸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 민주당으로 쭉 가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으로. 네. 87년 이후에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정치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명 자주 바뀌는 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네. 없을 겁니다. 근데 벌써 보면 87년 이후에 우리 당 우리가 저희 당만 생각해 해도 볼까요? 네, 민정당, 그다음에 민자당, 신한국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까지 국민의힘! 벌써 8번째입니다. 네, 8번째.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87년도에 평민당, 신민주연합당, 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더 더불어민주당까지 많네. 총 10번입니다. 일부러 그 얘기하려고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는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정치하는 사람들 미국의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뭐 영국의 보수당, 노동당처럼 오래가는 정당, 100년 정당 맨날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런 정당명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정치 환경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고 워낙 또 부침이 많습니다. 뭐 이합집산도 많았고 그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이념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념에 의해서 이렇게 정당명의 하는 걸 국민들이 좀 꺼려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뭐 보수, 노동, 민주, 공화 이런 부분 이념적으로 딱 지향점을 설정해서 오래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국민들이 이념 지향적 당명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 이제 독재 정권 시절이나 이런 때 좀 그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일본 그렇다고 또 국민들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좀 크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자민당 이렇게 해도 좀 오래 가는데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좀 부정적 느낌의 정당이 있으면 당명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여론도 많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좀 바꾸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통합당 의원님, 국민의힘 의원님들 만나 뵈면 더불어민주당은 명함이 다 파란색이에요. 네. 국민의힘은 대부분 하얀색입니다. 어허. 그 당명도 없고요. 색깔 자주 바뀌어서 바뀌니까. 또 바뀔 것 같아서 아예 만들 때 흰색으로 만들었다. 국회의원 마크만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선거 때도 미래통합당 당명이 조금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예비 후보들 같은 경우에서 조금 이제 비용을 좀 적게 쓰고 싶은 이제 신인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좀 하얀색 네. 잠바를 입고 다니다가 색깔이 결정됐을 때 이제 핑크색으로 하나를 더 주문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름이 국민의 힘입니다. 자, 이름에 걸맞은 정당으로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힘. 자, 사실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 지 이제 100일입니다. 당의 변화가 상당히 많았는데 김종인의 100일 오창석 평론가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까? 일단 중원 진출을 꽤 했다 아, 정도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황교안 전 대표와 좀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전임 대표이기 네. 때문에 의미 없는 삭발 투혼 그리고 장외 집회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의미 없다고 봅니까? 그건? 저는 큰 의미를 남기지 못했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큰 의미를 남겼다면 총선 결과 이렇게 되지까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 들고 장외 집회 같은 경우는 국민들도 피로감을 느꼈지만 가장 크게 힘들었던 거는 당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당협위원장들 네. 같은 당의 당협위원장들이 왜냐하면 전국에서 올라오려고 하면요 결국은 당협위원장들이 돈을 써야 돼요. 그렇죠. 돈을 써야 되고 당원들을 소집해야 되고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지난하게 반복이 됐었고 또 결과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모았었던 당협위원장들이 공천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예, 전략 공천을 받았던 지역 같은 경우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내 규합을 하거나 당내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오랜만에 정책과 역사관에 대한 논쟁이 많이 줄어들었다. 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릎 꿇고 굉장히 전향적인 모습을 좀 보였고요. 저는 이게 쭉 갔으면 좋겠다는 네.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 당원 당규에 기본소득이라는 걸 넣으면서 미래통합당이 그리고 국민의힘이 먼저 가져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결국은 정책전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괄목할 만한 변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앞으로 어떠한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논쟁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있다. 변화였다라고 자, 생각합니다. 내부 평가도 듣고 싶은데요. 한편에서는 너무 김종인만 보인다. 딴 사람 안 보인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근데 비대위 체제 자체가 예. 사실은 비대위원장에게 조금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네. 당대표 선출해서 만들어진 당대표 구조보다는 왜냐면 생각해 보면 저희가 임명진 비대위원장,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기억나지만 그 당시에 비대위원 누가 있는지 선뜻 이렇게 생각이 비대위원들이 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원책 있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은 아주 짧게 아니었던 걸로 조광특위. 알고 비대위원장. 조광특위라는 조광특위였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선출된 권력이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냐의 좀 차이에서 오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비대위원 같은 경우 비대위원장이 임명을 그러니까 추천을 해서 이제 의결을 받는 구조다 보니까. 근데 어찌 되었건 결과론적으로 사실은 총선 패배 후에
어떻게 좀 우왕좌왕했었고 아까 오창석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정책 대안 제시하면서 지지율도 어쨌든 지금은 뭐 뒤지고 있지만 많이 회복을 많이 좀 했고 따라왔죠. 많이 올라갔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고질적인 문제였던 어떤 계파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이 수면 위로 나오진 않고 있고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총선 전에는 재난지원금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도 사실은 좀 잡히지 못했는데 일단 위원장 자체가 워낙 경제 전문가다 보니까 국민의 삶과 밀접한 경제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을 좀 있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런 평가는 있고요. 다만 근데 최종적인 평가는 사실은 정당은 선거로 평가를 받는 그래요? 거기 때문에 선거를 해봐야 알겠죠. 내년도 내년 재보궐 선거 결과를 보고서 사실은 이 체제가 제대로 안착했고 제대로 아니면 임시 방편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당내에 아직까지 뭐 계파 갈등이나 뭐 이런 부분이 완전히 끝났느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은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 당원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너무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조금 너무 중도 쪽으로 가는 건 아니냐, 좀 더 좀 강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냐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남은 임기 동안 또 재보궐 선거까지 오히려 저는 선거가 있다는 게 그런 부분들을 좀 단합시킬 수 있는 좋은 요소라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저는 우리 김민주 기자 찬스를 저는 본인이 얘기할 줄 알았는데 넘기네요. 네. 내가 뭐 알겠나 아니 이런 뭐 거네요. 어, 제가 뭐 모르는 바 아니지만 네, 저보다 아무래도 그래요. 출입 기자가 훨씬 더 이런 당내 분위기에 민감하게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김종인 체제 전과 후 뭐가 달라졌습니까? 많이 달라지긴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대구나 경북 지역 의원들은 처음에 지역에 내려가면 좀 못마땅해하는 게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고생하네, 고생한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듣는다고 해요 지역 주민들이. 예. 그리고 뭐 이제 예전에는 뭐만 하면 불안했는데 요새는 뭘 해도 지도부가 뭘 해도 불안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보통은 보수당 의원들 출신이 장차관이나 뭐 해외 명문대 석박사 출신 기본이고 뭐 어디 협회장 교수님들 오너 이렇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다들 이제 엘리트고 잘 나셔서 누구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뭐 하자 하면 아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보통 이렇게 하고 잘 뭉쳐지지가 않는데 김종인 위원장 정도 와서 하자 하니까 지금 하는 거라고 좋게 평가도 하고요. 예. 출입하면서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 보는데 하나는 지난해 솔직히 이렇게 당 사람들 뵈면 인사가 왜 그러는 거예요. 뭐. 또 나가요. 언제 들어와요? 또 나가요. 또 가요. 진짜 뭐 부대변인도 계시지만 또 밀어요. 제 부대변인 뵀을 때도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뭐 이랬는데 네. 지금은 그런 인사말을 안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실제 기사 제목인데 민주당이 뭐뭐 한다. 통합당 거부. 민주당이 뭐 하자. 통합당 반대. 항상 제목이 이런 식으로 달렸어요. 그랬었죠 예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뭐 사실 김종인 위원장도 반발 앞서서 뭐 기본소득 같은 거 제안을 하고. 이슈를 내니까 그런 제목적에서 좀 달라졌습니다. 많이. 그리고 마지막은 언어인데 이제 회의를 하잖아요. 주요 발언들이 보통 이제 좌파, 종북, 타도, 심판 이런 언어들이고 공감대가 확 떨어졌었는데 그렇죠. 지금 그런 단어들이 없습니다. 예. 그 이전에 황교안 전 대표 또 홍준표 후보 뭐 그 시절만 생각해봐도 많이 차이가 좀 나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지지율이 민주당 앞섰던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지금 다시 역전당했는데 아마도 지금 가장 큰 원인이 뭐 전광훈 등등가 성급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 아니냐.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5.18 모욕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한 게 그게 또 하락된 거 아니냐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분석은 어떤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지지율에 일일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도 사실은 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 민주당하고 지지율 역전됐을 때도 잠시 역전됐었는 적이 한번 있었죠. 지금 말하면서도 못 웃는데 일일이 아니, 안 지금 하는 게 올라가긴 아니네요. 좋죠. 기분은 좋잖아요. 잠깐 좋고 오랫동안 역전이 몇년 신중한 만에 걸로. 역전됐는데 네. 그게. 잠깐 좋은 게 일일비입니다. 맞네요. 네. 말하면서 이렇게 행복해하는데. 근데 예, 이제 예. 지지율에 사실 어느 한 가지 사안이나 요소가 반영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광훈 목사 뭐 이런 사안을 보고서도 아 그래 정광훈 목사랑 국민의힘이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하.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5.18 묘역 방문을 두고서 아 이제 국민의힘이 좀 전향적인 자세로 달라지는구나 하고서 긍정적 요소를 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아니면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저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비난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지지율 자체가 사실은 뭐 어떤 긍정적 요소가 떠받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부정적 요소가 더 많이 작용했는지는 알 수는 없고요. 다만 공이
코로나19라는 게 어느 정도는 작용하지 않았을까. 아하.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좀 일치단결해서 좀 정부의 힘을 모아주자. 뭐 그런 인식들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저도 언제나 늘 갖고 있는 일반 국민이라면 다 공통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은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처럼 자, 한쪽에서는 코로나19 같은 비상 상황이잖아요. 네. 정부하고 여당의 힘을 좀 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국민들이 하다 보니까 통합당이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그런 분석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위기 상황에 또 따른 일시적 현상이다. 역전 현상이. 그렇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제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많으면 이제 두 번씩 진행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중요한 건 추세죠. 추세죠. 네, 추세인데 이 그동안의 주요한 추세가 어떻게 되었느냐를 좀 따져보면은 민주당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건 확실한 것처럼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방역에 힘을 실는 것도 있지만 네. 최근에 또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8월 30일에 조사된 건데요. 네. 4개 기관이 함께 했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과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있는데 핵심 지지층을 분류했어요. 정당별로. 8월 30일에 조사했기 때문에 이제 당면 개정 전이라 미래통합당으로 나오긴 했는데 네. 이름을 이제 국민의힘으로 바꾸면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은 14%고요. 14%. 무당층 11%인데 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은 30%로 나왔습니다. 맞네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2020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을 핵심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수치적으로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적어도 30%까지는 네.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민주당이 통합당과 국민의힘과 역전됐을 때도 30% 밑으로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 지지층이 굉장히 많이 있고 많이 확보된 상태다라고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떻게 이 고정 지지층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 뭐 콘크리트 지지율 해서 한 30%, 네. 20% 이상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통합당은 14%면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전광훈 문제입니다. 지금 극우 세력이라고 보이는데 이 최초의 선긋기를 좀 지금은 하고 있는데 최초 보면 주호영 대표가 원내대표가 좀 두둔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입장은 지금 어떤 거예요? 입장이 지금 선 긋는 겁니까? 안 긋는 겁니까? 아니면 달라진 건지? 저는 뭐 입장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거요? 네, 걷는 걸로. 네. 거는 걸로. 네. 거는 걸로. 보여주세요. 거는 걸로. 아, 뚫바지 않고 거는 거는 걸로. 걸로. 뚫고 네. 거는 걸로.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30%, 14% 핵심 지지층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죽어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안 찍겠다는 게 30%가 이제 그렇죠. 한 거고 죽어도 더불어민주당을 안 찍겠다는 14%가 이제 국민의힘을 찍는다는 건데 결국은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호감도가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신 정광훈 목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나왔을 때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조영 원내대표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정광훈 목사가 집회 강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큰 잘못이고 저는 크게 두 가지 잘못이라고 생각을 매번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종교인으로서 너무 큰 잘못을 했다. 네, 지금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사실은 국가의 방역 체계나 방역 수칙이나 이런 걸 잘 지키고 맞아요. 그러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정광훈 목사로 인해서 모든 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도매금으로 좀 비난을 받고 있고 좀 많이 괴로워하고 계세요. 제 주변에도.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사실 목사라는 지위로서 교계에서 차지하는 목사의 지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큰 실망감을 줬고 또 하나는 국민들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공동체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주장할 때 어찌 됐건 국가의 시책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무시했다는 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비판을 합니다. 다만 그날 나간 2만 명 분들이 무슨 사이비 종교에서 정광훈 목사를 추종하는 추종자분들로 2만 명이 구성된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분 나간 중에서는 인국공 사태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얘기하기 위해서 나간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방역 시책을 어겼다면 그거는 사실 사법당국이나 방역당국에서 평가할 부분인 거고 그거와는 별개로
그 목소리에 대해서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민노총이 폭력 집회를 했을 때 그 폭력 집회 자체는 불법이지만 불법이고 잘못해서 욕 먹어야 당연한 거지만 그들이 말하는 걸 갖다가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노동계에서 바라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부는 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런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자 이런 뜻인 거고요. 네. 뭐 극우라는 게 사실은 저는 어디까지를 극우로 얘기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정의를 찾아봐도 뭐 파시즘이나 전체주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그럼 광화문에 모인 2만 명을 어떤 행태로 인해서 극우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생각에 동의한다면 저도 극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다만 우리가 국민들의 공통적인 상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나는 선거 불복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이런 목소리에는 당연히 저는 반대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돼 다만 정책 실패에 대한 목소리에는 좀 귀를 기울이자 이런 상식적인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좀 같습니다. 이렇게 말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좀 그 강화문 그 사람들하고 통합당이 같은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참 헷갈립니다. 어떻게 봅니까, 오창석 평론가? 일단 정치학에서 예. 정치적 현실, 굳이 영어로 직역을 하면 폴리티컬 리얼리티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 폴리티컬 리얼리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팩트보다 퍼셉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퍼셉션. 무슨 말이냐?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와 무관하다. 그동안 뭐 11차례 황교안 대표와 집회를 열었고 네. 심재철 원내대표도 연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공식 석상에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달라졌죠. 선긋기를 하고 아니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팩트일지라도 네. 국민들의 퍼셉션, 인식이 아직 똑같이 가고 있다. 아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그때 하면 집회들을 봤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예.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면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 김종인 대표가 뭐라고 비대위원장이 8월 11일 집회 전에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은 앞으로 나와서는 안 되고요. 안 되고. 다녀왔던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책성 발언 정도는 했어야 된다. 네. 징계를 하기 좀 어렵지만 문책성 발언 정도를 하고 그리고 그 집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메시지는 뭐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하더라도 네. 거기에 나간 것은 잘못됐다. 코로나 방역에 조금 더 힘써야 된다. 다른 국민들이 그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국민들이 이 방역이 뚫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이 정도 확실한 메시지를 남겨준다면 네. 이 퍼셉션이 결국은 좀 바뀌어갈 것이다. 근데 지금까지로서는 잘 분간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안 된다. 네. 네. 퍼셉션 뜻을 너무 늦게 얘기해줘가지고 굉장히 조마조마했어요. 좀 빨리 얘기해 주시지. 아니 전 뭐 영문과 출신이라 저는 아는데 혹시라도 시청자분들이 어려워하시면 저도 몰랐어요. 뭔 뜻이지? 이렇게 네, 생각했었는데요. 바로 붙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자, 하지만 여든 야든 힘들 때가 되면 핵심 지지층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국민의힘도 과거 통합당 시절 힘들 때마다 이 광화문에 힘 빌리러 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아스팔트 보수와의 결별 선언이 핵심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질까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혹시 나중에 후회가 되진 않을까요? 이런 선긋기가? 14% 우리 오창석 평론가 소개했던 그 중에 이 아스팔트 보수가 좀 많지 않을까요? 다를까요? 뭐 아무래도 어느 정도 그렇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후회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그분들은 아마 기독자유통일당을 찍지 않을까요? 뭐 퍼센트가 얼마 그래서 되는 저는 예.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사실 이 방송 처음 할 때부터 네. 막점 맞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우리 당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 사람들이 핵심이 아니다라고 늘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의 핵심 지지층들이 그분들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네. 물론 저희를 좋아해 주실 수는 있죠. 그건 뭐 제가 뭐 재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지도 사실은 통계적으로 잘 모르겠고 네.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핵심 지지층은 뭐 시장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분들을 중시하는 국민들로 됐기 때문에 근데 정당이라는 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우리 생각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설득해 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누구를 버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극우가 됐든 극자가 됐든 그분들도 다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들을 합리적인 생각의 틀로 이끌어내는 게 정당의 몫인 거기 때문에 이걸 후회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정당은 방향성을 설정을 했다면 그 방향성은 얼마나 더 많은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가야 되는 거지. 뭐 이분들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뭐 버리니 안고 가니 이런 표현 자체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방향성을 가지고 설득시켜 나가기 위한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 또 국민들께서는 다르다라는 걸 좀 인정해 주시고 또 그것이 지지율로 나타날 거라고 아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김민주 기자께 여쭤볼게요. 아스팔트 보수하고 선을 그으면 지금의 국민의힘 세력 확장이 더 많이 될까요? 중도층까지?
일단 이번에 광화문 집회나 네. 뭐 어쨌든 코로나 전국에서 이렇게 확산세를 이끈 분들이 이제 일부 의원들 참석한 분들이 일부 의원들 당원들인데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번에도 뭐 통합당 차원에서 간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극우 단체들이 중심이었는데 통합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거는 결별을 못했다라고밖에 그렇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하. 통합당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태극기 정당이라는 프레임에 3년째 갇혀 있거든요. 예. 출입하면서도 보이는데 이제 극우 또 극우가 좀 그렇다면 강성 이런 게 만나면 항상 결과가 그랬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직후 2017년 3월인데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그 당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6%였어요. 그쵸, 6%였어요. 지난 와. 대선에서도 태극기와 결별하지 못한 채 치러졌는데 대선 직전에 한국갤럽 조사 보면 중도층 지지가 11%. 지난해 12월 이제 생각이 나는데 여권에서 뭐 선거법 개정안이나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극우 단체들이 이제 태극기 들고 국회 항의 집회를 왔었어요. 그래서 네. 점거당에서 뭐 그때 못 들어가고 막 그랬었는데 당시 황교안 대표가 끊어내기보다는 자유가 승리했다, 아. 자유가 이겼다 이렇게 외치셔가지고 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때 중도층 지지율이 10% 초반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죠. 예. 가장 최근에 이제 총선 직전 한국갤럽 조사 보면은 통합당의 중도층 지지율이 19%, 그때 민주당은 35%였습니다. 그냥 결국은 조금 보수 쪽으로 극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중도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는 게 사실이네요. 그렇게 사실 보는 게 맞네요. 중도층은 아무래도 투표를 하거나 어떤 네. 지지를 보낼 때 뭐 호감도보다는 사실 비호감도에 의해서 지지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국민의힘이 좋아서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이 싫어서 혹은 더불어민주당이 싫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런 악재, 그러니까 호재보다는 악재가 악재가 눈에 눈에 더 띄고 그런 때 중도층이 좀 많이 지지율이 하락할 확률이 좀 크다고 봅니다. 네. 제가 친한 분 형님 중에 예. 이제 태극기 부대 분이 한 분 계세요. 예, 예. 실제 아. 차량 뒤 트렁크에 태극기를 넣고 다니시는데 네. 그 자주 봬요. 예. 했는데 이동하면서. 근데 이제 이분 말은 본인은 이제 순수 태극기 정말 자발적으로 이 블로그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신다고. 그래서 그럼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순수 태극기가 있고 정광훈 목사발 또 태극기가 아. 있고 이제 우리 공화당 그렇죠. 조원진 대표의 태극기가 있는데 이제 집회 장소가 좀 다르고요. 태극기 달아. 예. 예. 근데 목적은 이제 반문재인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이런 건 같고 수단도 뭐 태극기로 같은데 일단 다르다. 본인들은 이제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 그 목사가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비판을 한다. 이 같은 태극기 안에서도. 네. 또 조원진 대표도 같이 비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순수 태극기를 좀 잘 봐달라고 그렇게 과격 집단이 아니라 이렇게 좀 목소리를 내려 나온 거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봐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도 그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대구 경북에 우리 순수 태극기다고 하는 네. 어르신들이 꽤 있어서 아, 순태 세력이 또 따로 있군요. 꽤 있습니다. 자, 보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자, 극우 인사가 다양한 것 같아요. 뭐 다 언급은 저희가 직접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썩은 피를 보내고 수혈해야 한다. 또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자, 국민의힘 정말 보수로, 정말 진정한 보수로 거듭나려면 어떤 세력이 가장 안 좋은 겁니까? 지금 말했던 순태까지, 순수 태극기 세력까지. 저는 일단은 네. 대한민국의 건전한 보수가 빠르게 등장을 해서 좌우의 균형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거든요. 예. 일단 첫 번째는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왜곡하지 않아야 된다. 네.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탄핵 부정이라든지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이 얘기했었던 선거 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결별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은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 세력을 흔히 말하는 정상적인 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아직까지 저 얘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바라보거든요. 그것이 말씀하신 이제 국민의힘 황교안 부대변인 말씀하신 비호감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언론. 근데 언론인데 일단 대한민국의 종편 탄생 역사를 보면은 조중동이라는 보수 일간지가 다 참여를 했죠. 성향 자체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가끔 제가 총선 전에도 보수 종편에 출연을 했었는데 가끔 보수 유튜버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아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저한테 요구한 적이 있어요. 네. 물론 답변을 했지만 그것을 인용하는 것 자체가 종편이 건전한 어떤 공중파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와 경쟁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하. 예를 들면 지금 낙선했었던 김태우 후보
당시 특감 반원이었죠.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 조국 장관 당신 앞으로 힘들 겁니다. 청와대에서 당신을 버릴 겁니다. 각오하세요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저한테 질문했어요. 그걸 뭘로 보수 답해야 돼요? 정편에서. 그걸 뭘 답해야 그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 논리적인 접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들, 그러니까 유튜브를 좋아하는 그 대다수의 시청층을 잡기 위해서 그걸 종편으로 가져온 것이거든요. 인용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종편이 어느 순간 공중파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더 자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더욱 더 댓글을 많이 남기고 흔히 말하는 그 유튜브에 슈퍼챗을 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송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중원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밀턴도 마찬가지라는 거네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 네. 의원들이 좌지우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국민의힘 역시 언론하고 마찬가지로 좀 그런 보수 유튜브하고 계속 있는 것은 안 맞다. 결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결별 얘기를 하면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특히 황교안 전 대표, 또 이번에 강화문 집회 참석했던 뭐 민경욱, 또 김진태 전 의원, 홍문표 의원도 있습니다. 입장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마 9월에 당무 감사가 있는데 배제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리합니까? 일단은 뭐 실무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네. 당무감사 관련돼서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요. 또뭐 9월에 한다고 최초에 얘기는 했는데 지금 네. 또 코로나19 상황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좀 이런 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당무감사를 한다고 하면 또 뭐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또 그 당무감사를 통해서 당협위원장 교체까지 갈 것인지 이 부분도 사실 아직 결정이 된 바가 없어서 네. 보통은 이제 선거를 앞두고 하는 당무감사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라든가 뭐 인지도, 호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 당협위원장으로는 제대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서면 교체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요. 아직까지는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선거를 앞두고서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제 좀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해서 그런 네. 부분으로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기도 하는데 이번 당무감사 같은 경우 애당초 원내위원장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사실은 원내 당협위원장들은 모두가 잘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원내위원장들만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느냐 또 그것이 또 다른 분란,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가 조금 안착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당내에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지금 뭐 황교안 전 대표, 그러니까 당시에 정강훈 목사를 좀 많이 키워준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정강훈 목사와의 관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 자유롭죠. 일반 그렇죠. 예. 근데 우리 다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아니 국민의힘 내에서 빼고는 국민의힘 다 내에서 자유로워요. 예. 뭐 정강훈 목사를 황교안 대표가 개인적 친분이 있어서 뭐 집회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모셔온 것도 사실이죠. 데리고 네. 온 것도 사실이지만 저 역시도 작년에 청년부대변인을 했었고 저도 역시도 작년에 당직자였습니다. 저 역시도 책임이 있고 저 역시도 뭐 그거에 대해서 진솔한 반성과 사과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 상황을 가지고 정치적 어떤 행동을 가지고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아까 그 집회에 나가신 분들이 물론 경중은 있겠지만 네. 어떤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간 것인지 그리고 정강훈 목사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나간 것인지도 판단해 봐야 되고 그렇죠. 문제가 있다면 사법적 영역에서 예를 들어 방역수칙을 어겼다거나 그런 부분에 판단하는 걸 갖다가 당내의 문제로 끌고 들어오면 이 문제를 어디까지 어떤 기준으로 명확히 선 그을 것인지에 대한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뭐 제가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비대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네. 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의원은 눈에 띄어요. 민경욱, 김진태 전 의원. 어떻게 당무 감사를 하면 배제 얘기도 있고 안 하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든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예. 성격상. 특히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선거를 예. 앞두고는 서울의 중도층을 잡아야 하거든요. 잡아야 이기죠. 예, 서울의 중도층을 잡아서 내년 선거에서 이기고 대선 발판을 마련해야 김종인 체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그렇죠. 됩니다. 결국에는 정리는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영남 쪽의 한 의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집회 참석만으로 누구와 결별하고 누구를 털어내면 그거 정말 마음 상하는 일이다. 네. 사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아직 그 홈페이지를 보면 종교랍니다. 종로구 당협위원장으로 계세요. 어허. 근데 이번 집회를 참석하지 않으셨거든요. 안 갔죠. 예. 그러니까 누구를 참석했다 안 했다 뭐 이걸로 지금 이걸 잘라낼 수는 없고 다만 그간의 여러 행적들, 언행을 종합해서 했을 때는 한두 분 정도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분들은 만약에 나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갑니까? 보통 이제 그냥 뭐 야인으로 계시거나 아니면 당에 대해서 서운함을 토로하시면서 이제 밖에서 외부에서 좀 활동을 하는 경우가 그 많습니다. 정강훈 쪽으로 가진 않겠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건 제가 판단할 수는 없죠. 근데 과거에 이제 사실 비대위라는 것 자체가 계속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쇄신을 해야 되는데, 그 쇄신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가장 보여주기 좋은 방법이 사실은 당무감사를 통한 당협위원장 교체입니다. 그래서 임명진 비대위원장 때도 그 당시에 당무감사를 통해서 100몇 군데 그 당협위원장을 교체했었고, 김병준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사실은 이제 뭐 공개 오디션을 도입하고 하면서 당협위원장을 교체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적인 방향성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는 국민들한테 국민의힘이 바뀌었다라고 좀 보여주기가 좀 약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많은 건 사실이나, 네. 현실적으로 또 하나 고민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당내 갈등. 그러니까 지금 개파 갈등이 없어졌는데, 사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약간 친박 성향의 의원분들이 많은데, 이게 자칫 그런 타겟으로 될까봐 그렇게 비춰진다면 또 다른 당내 갈등, 개파 갈등이 다시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실제 네. 그 직전 김병준 비대위 때는 그 당협위원장 총사퇴를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사실 당내 기반이 흔들리면서 김병준 비대위가 물러가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그 김종인 위원장이 하실 수 있을지. 네. 네, 저는 이 민경욱, 김진태 전 의원 보고 있으면 다 같이 바다에 표류 중인데 그 마시지 말라 그러는데 목마르다고 바닷물 퍼먹는 사람들 생각납니다. 예. 놔두면 다른 사람도 다 퍼먹거든요. 네, 맞아요. 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 생각이죠. 그죠? 네, 아주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의 쇄신 분위기를 김종인 위원장이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네. 지금 이대로라면 대선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이 황교안 부대변인은 말씀하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직속 상관택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두 분이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래요. 대선까지 간다. 가능성 있습니까? 일단은 내년 재보궐 결과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예.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유의미한 성적. 사실 지금으로 따졌을 때 부산광역시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할 겁니다. 네. 일단 후보군 자체가 없고요. 출마를 한다고 해서 이 성남 부산 민심이 돌아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고요. 서울시의 민심도 역시나 쉽진 않은데, 다만 서울시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싸울 수가 있는데, 이 두 군데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보궐선거를 치렀을 때 어떤 결과를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만약에 1대1 정도의 결과가 나오거나 또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온다면은 대선까지 안정적으로 가자라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그때 간다. 네, 그러니까 근데 가는데 본인이 직접 출마할지 안 할지는 좀 미지수인 것이, 일단 지금까지는 윤석열 총장 말고는 야권의 대선 후보로 분류되는 사람이 유의미한 지지율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이 야권 후보로 분류하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하긴 한데, 뺀다라고 했을 경우에 아주 유의미한 득표율을 거둔 사람이 없어서 네.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내년 4월 이후에 좀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기자. 저도 비슷한 말씀이고요. 시스템과 인물인데, 시스템은 이제 뭐 통합당 지금 정강정책도 발표하고 당명도 발표했잖아요. 네. 국민의힘. 그렇죠. 당무감사도 잘 마치고 10월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이제 야권의 인사들 한데 모아서 잘 아우르고, 이 중에 뭐 세피도 수혈하고 해서 또 룰 세팅도 잘하고 공천도 잘해서 내년 선거 이기면 저도 이제 전당대회를 치러서 뭐 당대표가 되거나 아니면 비대위원장 체제로 쭉 갈 계속? 수도 있다고 예. 보는데,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처음에 찬성이 반반이었어요. 찬성 반대가. 처음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환영해서 받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 상임정국위에서 정족수 미달로 우여곡절이 부결되고 우여곡절 있었어요. 끝에 들어왔는데, 이때가 이런 목소리가 강했어요. 더는 우리 비대위 하지 말고, 우리 10년 동안 15번 했기 때문에, 계속 8번. 비대위였어요. 10년 사이에 무려 네. 8번 비대위를 했기 때문에 더는 비대위 하지 말고 자강하자. 우리 스스로 좀 바꿔보자. 이런 목소리가 컸었어요. 그렇게 가는 줄도 저는 알았었는데, 네. 만약에 이게 선거가 실패하면 이쪽에 힘이 실리거나 내지는 강성 우파 쪽으로 목소리가 낼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 보수야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눈에 띄는 대선 후보. 우리 황교안 부대변인은 뭐 서울시장 후보군은 충분히 많다고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떤 눈에 띄는 분이 그렇게 눈에 띄진 않거든요. 제 눈이 작아서 그러나 띄진 않는데, 일단 대선 후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대선 후보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지율이 개개인별로 좀 크지 않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뭐 이제 워낙
이재명 지사랑 그다음에 이낙연 의원 대표 같은 경우가 지지율이 워낙 좀 잘 나오다 보니까 그분들에 비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좀 지지율이 좀 미미하다 이런 부분에서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뭐 윤석열 총장이라든가 뭐 기존에 나와 있던 여론조사들에 좀 어떻게 보면 군소 후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의 지지율을 다 합쳐 보면 사실 또 그렇게 많이 뒤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과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합친다고 해서 꼭 1+1이 2가 되는 건 아니군요, 민주당 쪽은. 근데 사실은 국민의힘 쪽은 여러 후보들의 지지율을 다 합쳐서 한 사람의 대선 주자가 나오면 그쪽으로 몰릴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지지율에서는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보고요. 네. 뭐 저희가 맨날 이제 지지율이 좀 낮으면 항상 드는 예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처음 시작할 때 2%에서 3% 사이의 지지율을 시작해서 결국은 대통령에 오른 사례를 그런 많이 사람도 얘기하는데 없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은 이제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 당시에 있어요? 몰랐죠. 2, 3%는 나옵니다. 2, 3%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 러브콜을 보냅니다. 근데 뭐 그 높지는 또 않잖아요. 서울시장 얘기도 있고. 근데 대권 도전하는 사람이 다시 서울시장도 그렇고. 뭐 그거는 뭐 낮출 수 있는 거니까요. 언제든. 어떻게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 당을 버리고 국민의힘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합당 합당인데 같은. 저는 제가 안철수 대표라면 일단 마지막 꿈이 또는 최종 목표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굳이 합당을 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대선이 임박했을 때 두 당이 예전에 마치 그 정몽준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단일화를 했었던 것처럼 막판 원샷 게임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가능해도. 그건 가능할지 몰라도 그 전에 합당을 해서 당내 경선에 뛰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인 행보가 많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그런 선택은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오히려 안철수 대표가 그러니까 요즘 이제 안철수 대표의 대선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곤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선거 안철수 대표가 이제 선거 치렀던 역대 선거를 보면 기본적인 매니아층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인 지지층이 한 10% 그렇죠. 정도 항상 네. 있기 때문에 그 지지층과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애당초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기존 정치권과는 구분되는 좀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아무래도 중도 성향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장을 위해서는 뭐 본인 대선 꿈은 이제 결국은 본인이 판단하시겠지만 뭐 서울시장이라든가 혹은 뭐 대선도 그렇고 좀 큰 틀에서 같이 움직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뒤에 당을 안 붙이잖아요. 그냥 국민의힘이라고 하잖아요. 그 나중에 국민의당에서 당만 가져오면 되니까 국민의힘 당 그때가 살려고 일부러 안 붙이는 거 아닙니까? 공모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뭐 서로 그래서 그런 것까지 예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힘당, 국민의 당힘. 자, 이름이 바뀌고 또 사람이 바뀐다고 뭐 저절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냐 이걸 봐야 됩니다. 자, 앞으로 양당의 행동 또 언행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저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